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이번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참여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네,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회 이력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그것도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홍보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체부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도 자신이 한 이력으로 버젓이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노 전 의원의 오랜 친구인 이종걸 전 의원을 만나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할게요. 목요일 원정대원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권 대선 후보들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이제 예비 경선 토론회에서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혹은 뭐 1위를 달린다라는 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네.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공격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공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년한테는 200만 원씩, 국민들한테는 100만 원씩. 그 청년은 100만 원 받고 19세, 29세 되면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네. 예, 그래서 공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이 되면 4인 가구면 400만 원을 1년에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역화폐로 하고 또 소멸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성남시하고 경기도에 시행하는 기본 개념 청년 기본소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랑 비슷한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기본소득 문제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이제 질문이 있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냐.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숫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재명 후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박용진 후보가 많이 비판을 했었죠. 재원 없이 할 수 있느냐. 네. 결국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약을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뭐 자연 증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예산 절감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25조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일단 확보한 다음에 가장 이제 좀 많은 수가 될 수 있는 게 불로소득 같은 국토 보유세가 있어요. 네네. 요것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요것을 좀 받아내겠다. 네. 못 받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탄소세를 특별히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특별한 어떤 새로운 세금을 토대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국토 보유세가 1% 정도면 50조가 되는데 1% 하면 한 50조 정도 된다. 예, 요게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럼에도 재원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지급이 가능하니까 뭐 균등하게 한다면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국민들 물론 이제 국토보유세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내야 되는 사람들은 뭐 불만 있겠지만 불만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제 그 지급이 된다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있겠죠. 효과가 있을 네. 것이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1호 공약으로 뭐 추미애 후보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다 1호 공약들을 지금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뭐 혹은 대표 공약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야 막론하고 지금 기본소득 후퇴다 여러 가지 공세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기본소득 윤곽으로 어느 정도 뭐 잡힌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비판은 저는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이거 바꾼 거 아니냐. 네. 기본소득으로 왜 바꾸느냐. 1억 원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거고요. 재원 얘기는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재원 이거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책 자체가 이게 완결적인 게 될 수가 없다. 언제든지 좋은 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하고 보완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서 좋은 정책이라면 뭐 이거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추측하건데 네. 칭찬보다는 이 비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네, 쉽지는 않겠죠. 네, 재원 네. 부분에서 사실은 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네. 일각에서는 선을 넘기 직전이다 혹은 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표결을 가지고 지금 다시 논란이 붙었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자, 2004년도에 뭐 우리 다 기억하겠지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 새천년 민주당 출신 소속이었던 지금 이낙연 후보가 네. 어떻게 지금 했던가 과연 반대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게 맞는지 사진도 공개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게 2002년도 16대 대선할 때 대변인을 했었어요. 이낙연 후보가 네네. 노전 대변인을 했었는데 네네.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우리당. 만들어지면서 합류해라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럼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잔류를 하면서 갈라선 거 아니냐? 네, 그때 사가 라는 안 얘기가 좋았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탄핵까지 본인은 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여러 딴 데는 탄핵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몇 년 지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이 당시 있었고 바로 그 당이 그 이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종의 당론 아니었느냐, 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했고 그 중에 한 명 한마디로 탄핵에 찬성한 게 이낙연 후보 아니었느냐 이런 그렇죠. 주장인 거잖아요. 네. 지금 각각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사실은 당시에 2표거든요. 부결 나머지는 참석 안 했으니까. 네네. 한 명이 당시 국회 부의장이라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 부동의가 지금 나머지 한 표가 지금 이낙연 지금 후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투표할 그렇죠. 때는 무기명입니다. 이름을 무기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 얘기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고 지금도 지금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은 반대표를 했다. 기자들한테 지금 탄핵할 수 없다는 신경 토로한 거 봤을 때는 반대표를 한 게 맞다라고 하는데 문제 사진들이 조금 공개가 됐어요. 당시 이낙연 예. 의원이 어디 위치에 자,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에 사진을 좀 공개를 했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그 네. 반대 표결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사진에서 반대 표결이다. 참 의아하다라고 글도 썼고요. 네.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새벽에 다른 야당 의원들과 의장석 보호를 위해서 스크럼까지 같이 짜고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앞뒤가 모순적이다. 그리고 사진도 믿을 수 찍혀 있어요. 없다. 사진 찍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반대표를 했다? 뭐가 말이 맞지 않느냐? 네. 않는다. 않는다. 라는 게 지금 이재명 캠프 측의 입장이고 글쎄 뭐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 절대 확인할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심각해지면 아주 이제 치부를 자꾸 건드리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아닌가. 계속 이제 과거를 서로 얘기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소위 이제 정통성 뭐 이런 것을 그렇죠. 서로 선명성 부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사실은 건데. 적통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네. 결국 적통 뭐 그냥 적통이란 말 저는 맞는 그것도-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란 네네. 말입니다. 그 적통에 누가 되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다. 하면 이 적통에서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를 이제 파고든 게 이제 정세균 후보죠. 내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 네. 다른 당으로 이탈한 적도 없었어. 이런 네.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데. 적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역시.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 측은 최근에 다시 이미 공개됐었고 그렇죠. 한번 논란이 있었던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이 왜 다시 돌고 있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이 녹취 파일은 다른 또 녹취 파일입니다. 음. 그리고 법원에서 이거 공개하지 마라라고 했던 녹취 네. 파일이 지금 한 유튜버 인터넷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에 이제 나왔다고 문제가 그 하더라고요. 유튜버가 네네. 주로 이낙연 캠프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낙연 캠프의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방송 출연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한마디로 이낙연 후보의 우호적인 방송에서 그렇죠. 나왔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런 거죠. 일단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지지자가 한 거 뭐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하고 하지만 단순 지지자 이상이라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박찬대 의원이 또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쌍방 캠프는 사진을 갖고 오고 이쪽은 사진을 갖고 오고 이쪽은 녹음 자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이 굉장히 여기까지 좀 심한 가면은 상황입니다. 네, 좀 예민한 부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신경전 계속 될 테고 그 송영길 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신사협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둘 다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서 그만하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국민의힘이든 어떤 당이든 그렇게 싸워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검증과 그렇죠? 네거티브는 다른 건데. 내가 이게 하면 또- 검증은 남이 하면 네거티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요. 네. 알겠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저께 저희도 이제 원정대에서 다뤘습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 2년 그 실형이 확정이 됐죠, 대법에서. 네. 먼저 어떻게 보였어요, 변호사님? 뭐 일단은 예상을 좀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고 네. 뭐 전원 합의체에 가지 않는 이상은 소부에서 판단을 한다면 네. 사실적인 부분 뭐 알았냐, 뭐 킹크랩을 알았냐, 시연을 받느냐, 요거를 대법원에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리로 봤을 때는 뭐 유죄의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모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대법원 말고 이 사실심인 1심, 2심에서 충분히 좀 판단을 좀 못 받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봤다 해가지고 업무방해에 공범이 된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받냐 안 받냐의 쟁점이 다 맞추다 보니까 그 유죄임을 그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는 네. 검찰 측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봤다라는 것을 어떤 뭐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네. 그냥 약간 진술만, 추정, 네. 진술을 진술에 위해서 의존하고, 그러니까 드루킹 쪽에 진술에만 그 일방적으로 좀 의존한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손재 변호사님이 네, 핑크빛 자켓을 입고 뛰어오셨습니다. 네. 열심히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도지사직도 상실되고 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또 정권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억울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기는 해요. 있죠. 왜냐면 네. 판사가 신이 아니고 과거 시점에 우리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주어진 증거와 주어진 진술만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법적 오류는 늘 상존할 수는 있다. 네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또 어떤 사법적인 신뢰는 또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긴 한데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적 이익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가담한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위법행위,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아직도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사법부의 어떤 그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것과 완전히 그걸 수긍하고 인정한다라는 건 또 차원이 다른 거니까 어쨌든 지금 여권 중심으로 이번 판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후보군들 중에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증거 배제, 증거 원칙에 법 원칙에 위반된 거 아니냐라고 대법원이 이거 엄격하게 봤는지 좀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뭐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진실이 밝혀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지금 선거를 하는 와중에 뭐 그 말을 싫어한다지만 적자라고 항상 네네. 김경수 지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 지지자의 표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 2위로 알려진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약간 조금 정제돼서 얘기를 했어요. 네. 좀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이 두 후보는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그렇게 대법원 보신다. 판결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은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저격했어요.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고 비난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죠? KBS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헤드트릭 선수다. 네. 자충우돌 통제 불능이었다.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한다라는 언색적인 비난을 한 건데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부터 이제 추 장관이 기억을 떠올려시면 2018년에 그 당대표 시절이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 관련한 올림픽 관련한 어떤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대표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당에 이제 관련한 그 대책단이 생겼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고발 사건들도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시로 이렇게 이 드루킹 일당이 검거가 되고 수사의 결과 처벌과 유죄까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일단 추 전 장관은 내가 의뢰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가짜뉴스 대책반에서 한 일이고 그 네. 당시 당대표가 나라는 것뿐이다. 마치 제가 김경수 전 지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죠.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제일 떨어지거든요. 지금 지지율 계속 지지율 관점에서 이제 저는 포커스를- 그거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안 볼 수 안 볼 수 없기도 하죠. 없죠. 네. 그래서 김경수 지사를 보호하면서 1, 2위권보다 한 3위권 정도를 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고소 주체가 네이버였어요. 그래서 뭐 네네. 거기 사건을 추미애 당시 대표가 고소했다고 보기엔 참 어렵거든요. 그럼 당직자들이 그날 대표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유죄 보기는 판결 받은 어렵겠죠. 것도 그 업무방해잖아요. 네. 네이버 포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예요. 네. 지금 선거법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거법 아예 무죄가 났어요. 아예, 예, 그렇죠. 관계가 네.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나 포털에서 정책적으로 그 매크로 쓰거나 이 킹크랩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동하는 전문적인 그 조직들이 있는 걸 알고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되면 고발 조치를 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고발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때 어쨌든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고발 조치가 있었던 건데. 그 얘기를 이제 하긴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네, 어쨌든 추 전 장관은- 공교롭게 결과적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의도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망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장모 최모 씨가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모 씨가 지금 옥중에 있는 거죠. 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 이 정대택 씨가 18년 동안 지금 그동안 최모 씨와 소송을 벌였던 사람인데 옥중에서 전격 고소를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로 고소 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무고 등의 혐의를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지금 했는데 네. 그 엑스파일이 가장 주된 겁니다. 엑스파일의 작성자가 정대택 씨다. 네. 그리고 이게 파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또 아니면 또 김건희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껏 이제 오랫동안 두 사람이 소송전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옥중에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 두 사람의 그 악연은 정말 거의 한 20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오래됐습니다.
네. 감옥에도 몇 번 갔어요, 정대택 씨는. 정대택 씨는 갔었죠.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등인데 지금 정대택 씨도 맞고소를 하겠다라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최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과거 재판 과정에서 모해 이증,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이긴 한데 네. 다시 고소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관련된 정황 관련해서 뭐 법무사님이 진술의 번복이라든가 내가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렇게 위증을 했다라는 진술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소한다고 경찰이 1차 처분의 불기소를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이 정대택 씨는 고소당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또 경험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조금 사건 진행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제보자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맞고소하는 상황이면 누가 유리할까요? 보시기에. 이게 사실은 너무나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계속 이렇게 고소를 이전에 했던 사람은 정대택 씨입니다. 그렇죠. 네네.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면서 계속 고소를 했던 장모는 거잖아요. 피해하던 상황이고 이게 또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뭐 무혐의가 나기도 했고요. 원하는 게 된 것 같아요. 정대택 씨는 이렇게 본판에 링에 오르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이제 그 링에 못 오르고 각하되고 기각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본인이 이제 이게 자체가 자신이 피고소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져봐야 돼요. 엑스파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명예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왜 썼는지, 어떤 경위로 썼는지. 그렇게 보면 이제껏 정대택 씨가 수십 년간, 십몇 년간 원했던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네. 이제는 오히려 뭐 그렇게 네. 생각이 이게 들어요. 이제 대선 후보 가족만 아니면 사실 정대택 씨한테 매우 불리하죠. 이미 뭐 실형을 사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설사 본인이 주장하는 게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 가족이 검찰에 경찰에 사건이 계속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선 이런 송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오늘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이죠.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로 전시기획 실적을 기재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까르띠에 소장품 전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가 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한 부분이 허위다. 김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인데요. 이 코바나 콘텐츠가 이제 2008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의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기획했다라고 이제 주요 전시 목록에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김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 당시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가 아니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가 공동 주최했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는 관여한 바도 없고 김 씨도 이걸 관여한 바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을 주요 이제 기획전이라고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3, 4년간 이 전시 이력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제 경력 부풀리기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네. 어떤 반박을 하고 있죠? 소장품전을 이제 사실 했던 게 어떤 매닝카우스라는 홍보 대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이 매닝카우스가 나중에 코바나 이 회사한테 포괄적으로 영업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이거 허위 이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 이 윤석열 전 캠프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 홍보 대행사가 했던 것을 어쨌든 홈페이지에 기재한 건데 김의겸 의원은 여기 허위 기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올림픽 소식이 참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연일 들리고 있어요. 일단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네. 아베 신조 전 총리마저 나 참석 안 할 거야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안 한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완전히 다른 차이가 얘기죠.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2016년에 리우 올림픽 폐막식 때 슈퍼 마리오 빨간 모자 쓰고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네. 네, 너무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이제 기사 이렇게 났었죠. 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치러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뭐 이런 기사가 났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이번 일을 두고 아베 마리오의 배신이다. 이런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우선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가 한 30명은 될 거다. 근데 갈수록 날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맞아요. 어제는 20명을 밑돌 것이다. 네네. 오늘은 15명 정도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개회식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후쿠시마는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네.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에 슈퍼마리오 복장을 입고 나와서 전 세계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알린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인데 다른 사람 다 안 가도 본인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심지어 원래 작년에 이 도쿄올림픽을 2년 연기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안 된다. 1년만 연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올림픽을 치를 줄 알고 네네. 1년을 연기해서 고집시켜서 관철시킨 사람이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참한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 극우 성향의 월간지하고 인터뷰할 때 반일적인 사람들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다가 네. 이 본인이 발을 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총리를 했잖아요. 네, 최장수 총리죠. 네, 2번도 했고. 네. 근데 그의 재임 기간에 유일하게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하면 도쿄올림픽 유치를 들 수 있는데 네. 그것마저도 이제 꽁무니를 뺀 모습을 보이면서 다들 이 남자는 악의 근원인가. 네. 이건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 누리꾼들의 댓글이라고 합니다. 일본 누리꾼들 네. 댓글. 그나저나 지금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뭐 개막식 관련한 사람들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갑자기 영화 극한 직업이 생각났어요. 네네. 지금까지 이런 올림픽은 없었다. 이것은 올림픽인가 봉숭아학당인가. 거의 이런- 지금 수준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봉숭아학당에게 명예훼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물러난 사람은 누구냐면 개막식의 연출 담당자인 고바야시 겐타로입니다. 원래 개그맨인데요. 예전에 본인이 했던 꽁트에서 유태인 대량 참살 놀이를 하자라는 대사란 동영상이 SNS에 번지면서 끝내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고 해임이 된 상황인데요. 이게 꽁트 맞아요? 네, 꽁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제가 유태인 일본어를 대량- 잘 못해서 1998년에 참여한 꽁트였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꽁트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네네. 대량 학살놀이. 아무리 이게 뭐 그 꽁트나 그렇지 않으면 예술의 영역이라고 치부를 하더라도 대량 학살을 이렇게 희화화한 분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개회식 음악 감독인 오바야다 게이코도 학창 시절에 학폭 논란 때문에 이번에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조직위원장 모리요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여성들의 성차별 발언으로 맞아요. 물러났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총괄 예술 감독이었던 사사키 히로시는 여자 연예인 비하에서도 물러났었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분 몇 명만 봐도 올림픽 개막식 연출 담당자 네. 그리고 또 개회식 음악 감독 굉장히 중책을 맡은 그렇죠.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정말 하자가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전반적인 문제들. 알겠습니다. 뭐 이게 100%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항상 탈이 나게 마련인 게 이렇게 빅 이벤트인데 그럼요. 시작부터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차하는 누가 뭐라고 상황까지. 했냐고요. 예. 그러니까요. 개막식 준비에 비상이 걸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사실 저는 가장 관심이 갔던 게 도시락이었어요. 음식. 도시락. 우리 네. 선수들이 괜찮은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을 때 지금 도시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네. 얘기인가요? 우선 미국이 그 도쿄올림픽 선수촌 인근에다가 자체 급식센터를 차려서 자국 네. 선수단이 먹은 이제 그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식자재는 원래 도도부현에서 이제 제공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가 후쿠시마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음식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이제 부흥올림픽으로 일본에서는 포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이후에도 다시 살아났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네. 가는 선수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도시락을 한 8천 도시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체육회에서도 가기 전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후쿠시마 현에서 그 만들어진 그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관련돼서 안정성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처에 있는 자체 급식센터에서 선수들이 원하는 음식을 이제 도시락을 삼시세끼랑 간식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도 뭐 도시락을 만들고 있고 미국도 자체 급식센터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일본 내에서 유독 그 한국 도시락만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네. 어떤가요?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 완전한 이중잣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수촌들 근처에서 이 자국 선수단의 도시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른 그런데 나라들도. 예, 네네. 일본의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 담당상이 국무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을 이유로 자국 농산물을 반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고추장 이런 건 다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식자재를 중에 채소 같은 경우는 현재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음식을 별도로 공급받는 것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 선수단이 자국 선수단한테 도시락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약간 열받았던 거는 네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 선수들을 위해서 본인들도 도시락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 그땐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 음식을 먹고 식중독 걸릴까 봐. 식중독이요? 네. 왜 갑자기 식중독? 별 걱정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본인들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도시락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요. 자국 내에서도 이런 네. 얘기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이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에게 이 도시락을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도 선수들이 현지 음식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안 맞을 가능성이 그게 높죠. 꼭 맞아야 네. 됩니까? 운동만 네네. 잘하면 되지.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음식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유난히 우리나라의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완벽한 이중잣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겨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70호죠.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1억 원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1억 원 너무 좀 저렴해 보이는데. 너무 저렴해 보이죠. 네네.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그러니까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이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국보 제70호인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실물을 갖는 건 아니고요.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우리 흔히 말하는 NFT로 만들어서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네. 딱 100개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캡처를 떴다. 그러면 제가 이 진행자분께도 하나 드리고 저도 복사해서 하나 갖고 뭐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파일은. 근데 NFT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NFT를 사도 훈민정음 해례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져볼 수도 실물하고는 없고. 상관없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데요. 하여튼 100개를 팔겠다 이렇게 지금 간송미술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 NFT 그 얘기 나올 때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말 그대로 만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 카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이런 네.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좀 제가 어려워요.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하면 네. 앤디 워홀의 그 작품들 네. 보시면 똑같은 작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판화 작품 같은 경우는 찍으면 찍어서 이제 제품을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NFT도 그런 그 판화를 여러 개 찍었다고 해서 그게 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장이 아닌 것처럼. 그것처럼 NFT는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치가 있다고 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미술계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힐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5월 달에 한 회사에서 이중섭 네. 화가와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NFT화 해가지고 디지털 아트의 플랫폼에서 경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저작권 동의도 아예 유족에게 얻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 이게 이제 위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매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 캐스터는 이게 뭐 돈이 있으면은 이거 사고 싶습니까?
이런 NFT 파일? 네, 저는 좀 가졌으면 관심이- 생각을 했는데요. 1억 원이면 사실 NFT를 갖고 싶기도 했는데 그거보다 하고 싶은 게 좀 더 많았어. 다른 게 더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그나저나 이 간송미술관이 이걸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뭔가요? 어려워서입니다. 말하자면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간송미술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자비로 네. 이 국보에 해당하는 문화재들을 사들여서 보존해준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사실 국가 지원을 받으면 이제 간섭을 받게 되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간송미술관을 이제 자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계속 재정난이 어려워지니까 작년에 이 보물불상 2점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후원 개념으로 NFT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작품을 소유한다는 의미보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나라에 유지될 수 있도록 후원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란 말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어쨌든 네. 재정난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도를 하는 건데 네. 그나저나 지금 생각이 아까 이현경 캐스터가 얘기했지만 이게 국보잖아요. 훈민정음은. 그런데 국보임에도 불구하고 NFT로 만드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관없나요?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모른다? 아직까지 규정이 없어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고 그거를 이제 파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를 촬영해서 이제 어쨌든 그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네요. 혹시나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다가 혹시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하고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블록체인 기술이어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이 가상화폐도 사기 사건에 네네.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의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NFT화 파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미술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긴 할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다변화되기도 하니까 관련된 그 법이나 규정 이런 그쵸.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네. 그런 그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네. 하고. 개념화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문화재청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김치가 중국어로 이 중국식 절인 음식이죠. 파오차이로 번역돼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 표기를 신치로 변경한다고 밝혔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표기할 때 지침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우리나라 김치를 중국 사람들이 기나 김으로 내는 소리가 없어서 아예 구조적으로 김치라고 발음이 안 된대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식품부에서 2013년에 네. 여러 가지 방언이랑 주중대사관이랑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김치를 부르는 중국어 표기를 신치라고 마련을 했었는데 문제는 신치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어 파오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네네. 파오차이라고. 한국의 이란. 파오차이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네네. 한데 그들이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과서에도 파오차이라고 번역이 돼서 실리고 네. 예전에 또 방탄소년단 방송하다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면 이 훈령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어 표기는 신치로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치는 김치하고 발음도 좀 비슷하지만 네네. 맵고 신기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맵다 신기하다. 예,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치라고 부르는 게 좀 많아져야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우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김치랑 뭐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오이피클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뜨겁게 해가지고 절임을 하는 건데 사실 김치는 발효를 2번이나 시킨다고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네.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려서 만드는 아주 독특한 음식이고 사실은 전 세계에도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걸 한국 무리하게. 파우차이라고 부르다니. 예.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2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 남자 축구 조별 예선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후반전 거의 끝날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6시 지금 55분인데 1대 0으로 뒤지고 있대요. 어떡하죠? 네,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들으시고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3부에서 고 노회찬 의원 3주기 맞아서 이종걸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뵐게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3부는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 무더위에 무사하십니까? 네.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덥습니다. 네. 우리 정상 기자 어때요? 저는 못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정상근 더위 기자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요. 네, 정상근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체구가 상당히 좀 큰 체구다 보니까 좀 되죠. 네. 이런 분들일수록 또 이런 사람일수록 더위가 더 좀 힘들게 다가오거든요. 몸 자체가 발열체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이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십니다. 네, 저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살살 할게요. 네. 첫 번째 말 준비했습니다. 닭갈비 춘천 가시면 맛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말인데요.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송영길 대표는 계륵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던데. 윤석열 전 총장이. 송 대표님 바람입니다. 바람입니까? 네. 전망이 아니라?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입당한다면 계륵은 아닐 거다. 그렇죠. 닭날개가 됩니까? 계륵이 이제 닭갈비인데, 네. 예, 꼭 그 삼국지 고사의 닭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춘천 가시면 맛있습니다, 닭갈비. 예. 네, 송영길 대표가 계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저께인가요? MBC 네. 라디오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상근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 닭갈비 발언 외에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최근 당 밖에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었는데 이 최근의 행보는 뭐 중도층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라거나 여의도 정치에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리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진행자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계륵에 비유한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춘천 닭갈비 얘기를 꺼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기승전 입당하시라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네. 지금 춘천 닭갈비처럼 뭐 맛있게 되는 겁니까? 이 계륵이 아니라? 이게 계륵이란 표현과 춘천 닭갈비란 표현은 이 뉘앙스가 매우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식의 진심인 저로서는 좀 맞지 않는 비유다. 사실 나쁘다. 춘천 닭갈비의 그 닭갈비에는 닭갈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부위가 이제 계륵은 이제 부위 닭갈비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춘천에서 판매하는 춘천 닭갈비는 그 닭 불고기거든요. 닭 불고기. 네, 닭의 그 다른 모든 부위, 살이 많은 부위를 다 이용해서 만드는 불고기인데 이제 말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이제 닭갈비를 변해진 건데 계륵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요리에. 근데 이제 말이 비슷하니까 이제 비유를 쓰신 것 같은데 맛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맛있어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재밌긴 합니다. 사실 이게 먹는 행위에 쓰는 말인데, 이 맛있어질 것이다. 맛있어질 것이다. 뭔가 지금 비유가. 근데 이게 저는 이 계륵이라는 게 이제 삼국지에서는 좀 뼈가 많아가지고 먹장이 좀 귀찮고 또 안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얘기인데 이 춘천 닭갈비는 이제 뼈를 이제 다 발라낸 그런 순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뼈도 못 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뼈도 못 준다. 국민의힘이 맛있게 독식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전달이 돼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역시 이 맛 표현이나 먹는 얘기는 정상근 기자가 해야 맛이 사네요. 뭔가 조금 더 와닿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하는 것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닭갈비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썩 달갑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오늘 닭갈비 발언 말고도 또 뭐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택시 운전을 하겠다 이런 네. 말도 했던데 어떻게 나온 말인가요? 이 얘기는 지난 20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 썼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이번 여름휴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름휴가에는 그 개인 택시 양수 양도 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교육을 받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 경북 지역에서 이제 양수 양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당원들을 좀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송영길 대표와의 토론에서도 이 송영길 대표가 이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영업을 안 하면 교통 수송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9년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 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이 택시업계 반발이 나오니까 네. 직접 2달여 동안 택시 운전을 한 바 있는데 그랬었죠. 굉장히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네. 2달을 제대로 열심히 했죠. 일을 네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인 택시가 아니라 이제 개인 택시를 하겠다. 개인 택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한 이유, 송영길 대표가 한 이유가 개인 택시는 면허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취득을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못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당대표 그러니까 투잡을 뛰겠다는 건데, 충분히 취지나 이런 의미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 과거에도 2달 동안 그것도 일반 택시기사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네네. 진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뭐 진정성이 네네. 있다고 해서 꼭 효율성도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네. 당대표로서 해야 될 업무가 또 있고, 네. 지금 대선이라는 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하실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효율성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에 더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네. 이 당에서 제공하는 관용 차량도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잖아요. 뭐 전철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네네네네. 네. 저는 이제 그 관용차라는 어감이 주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제공이 된다 그러면 타는 게 더 일하고 전화 받기고 하기에는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당시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나왔을 때. 효율적이긴 하죠,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을 좀 너무 많이 의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드네요. 보통 당대표 되면 너무 바빠서 주말에 시간이 납니까? 글쎄요, 당대표는 안 해보죠. 당대표 안 해봐서 모르시죠? 어디든 대표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시간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이 당 대표들의 일정은 거의 뭐 주말에 또 늘 있죠. 근데 사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대표들이나 뭐 이런저런 좀 일정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정치인들이. 뭐 아무래도 지역구에 내려가서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좀 제한이 돼 있고,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이렇게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일정이 지금 상태로는 좀 줄어들긴 한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 버스도 운전하셔야 되는데 택시도 하시려고 그러고 택시도 하고 버스도 운전하시고 운전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버스는 또 다른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돈 내고 빌려 써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MC 정원 씨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20일 일본 언론이 밝힌 다카야 마사노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의 말인데요. 네. 앞서 러시아 선수단 측이 이 선수촌 방에 TV 냉장고가 없다. 이 4-5명이 생활하는 객실에 화장실은 단 한 개뿐이라고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이 마사노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TV는 유상 대여 품목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빌려주는 품목이란 얘기죠. 네, 선수단의 요청이 있어야 제공을 하는데 러시아 측에서 사전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급이 안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지난 20일 하시모토 조직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듣는다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대응하는 게 돈 받고 빌려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이틀 사이에 말이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네. 처음에 그러니까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제공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됐었는데. 예. 근데 이틀 만에 돈 받고 빌려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이 냉장고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좀 저렴한 숙소를 가도 TV랑 냉장고 그거는 네. 기본 있기 옵션으로 마련인데. 있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뭐 덥잖아요. 또 여름이라 네. 덥고 또 뭐 그 도쿄에서도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아마 네. 사와가지고 좀 숙소 내에서 이제 그렇죠. 물도 마시고 좀 그래야 될 그렇죠. 텐데. 네. 근데 냉장고를 유상으로 준다는 말은 뭐 전 세계 어디 가든 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에서 좀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네. 이 러시아 이제 펜신 대표팀의 감독이 이 선수촌은 진짜 중세 시대 같다라는 네. 그런 그렇게까지 표현을 쓰기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네. 잘 먹어야 이 선수들의 경기력도 올라가는 건데. 잘 먹고 잘 예, 쉬어야죠. 근데 네. 이제 밖에서 지급되는 음식도 먹겠지만 식당에서 그 외에 또 선수들은 섭취하는 음식들이 꽤 있을 텐데 날씨가 더우면 또 이 부패할 우려도 있는데 냉장고가 없으면 네, 따로 그러니까요. 보관할 장소가 없잖아요. 여름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중국 호텔에 그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자물쇠? 호텔에 가서 저 자물쇠가 왜 저기 금고가 그래서 저는 금고가 냉장고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건가? 자물쇠가 왜 냉장고에 채워져 있지 그랬더니 네. 추가 비용을 내야 그 자물쇠 풀어주겠대요. 자물쇠를 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꽤 와. 좋은 호텔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촬영차 간 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최 측이 따로 있어서 제 개인 비용을 내서 이제 나중에 그걸 풀긴 했는데 네. 욕조에다 이제 물 받아 놓고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 넣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여름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뭐 촬영하러 간 거긴 했지만 뭐 운동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힘들었는데 운동선수들은 섭취해야 될 음식들의 양이 상당할 텐데 물도 그렇죠. 그렇고 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냉장고에 자물쇠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참 대단합니다. 이 네. 중국 얘기였고요. 잠시. 그나저나 지금 전반적으로 뭐 냉장고, TV 유상되어도 황당하지만 전반적으로 숙소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 침대가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좀 골판지로 그럴듯하게 좀 침대를 꾸며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진을 보니까 진짜 골판지. 진짜 골판지. 네, 종이 위에다가 네. 이 매트리스를 매트리스 스리폰 올렸더라고요. 같은 걸로 네.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뉴질랜드 선수들이 처음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이 보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선수들은 여기서 뭔가 뭐 마시다가 뭐 이게 젖으면은 침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선수가 이제 그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보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네. 매트리스를 드니까 매트리스가 뭐 이제 요새 뭐 메모리 폼이나 뭐 네. 스프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스펀지 같은 네. 네. 아, 그래요? 스티로폼 같은 그런 좀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불만이 높고 그러니까 저가의 제품으로 좀 추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또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은 이 선수촌의 이 화장실에서 좀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그죠. 이 천고가 좀 낮았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 큰 선수들은 2m 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외국에 특히 네, 천장 낮으면은 와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네.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잘 때는 편히 자야 되는데 잘 때도 또 불안함을 느껴야 되고 이 조종 대표팀 뉴질랜드의 조종 대표팀 선수가 처음이 불만을 제기한 건데 SNS를 네. 통해서 네. 이 조종 선수분들이 체격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몸 전체적으로 다 근육질이고 네, 네,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제 체구도 크시고 무게가 많이 나갈 텐데 자다가 무너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아닐까. 이 여러 싶네요. 가지 방면에서 참으로 불편한 것만 요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 네. 더 놀라운 거는 자국 선수들 그러니까 네. 일본 선수들은 뭐 다른 데서 자고 있습니까? 네. 어떤가요? 네, 어이없게도 계속 어이없네요. 네, 일본 선수들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탁구와 유도, 레슬링 등 이 메달 유망 종목 선수들은 그러니까 또 일본 선수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메달권이 좀 예상되는 이거 너무 대놓고 종목의 차별한. 선수들은 선수촌이 아닌 외부 숙박 시설, 네. 주로 호텔을 이용해서 특혜 논란을 또 빚었습니다. 네네. 일본은 이 경기나 훈련할 때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해명은 했으나 선수들의 이 컨디션 조절을 위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저도 사진 봤는데 굉장히 네. 좋은 호텔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지금 깜짝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니고요. 네. 저도 아이디를 어머로 바꿨어요. 아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탁구도 중국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이상해서 봤더니 탁구대도 규격이 틀렸다네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규격까지 틀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매일마다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서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MC 장원 씨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반사. 반사라네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말인데요. 왠지 이분이 쓰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상근 기자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 정진석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나왔던 말인데 이 두 분이 지금 국민의힘 최다선, 그러니까 5선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네, SNS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이 5선쯤 되니까 이제 그 칼과 칼이 오가면 뭔가 품격이 느껴질 것 같은 네,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어서. 네, 홍준표 의원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을 했는데 이를 두고 정진석 의원이 그 홍준표 의원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외부 인사를 지지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이 내부 인사를 조롱까지 하면서 감싸냐 이렇게 정진석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반격을 했군요. 네. 그때 이제 이후에 정진석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일반적인 글 말고 그 큰 배경에 글자 크게 박혀 있는 글 있잖아요. 그 두 글자를 반사 이렇게 써서 핑크색 배경에 이제 흰색 글씨로 반사라고 가운데 게다가 핑크색이었어요. 흰색 배경 눈에 확 띄는 그런 배색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 정진석 의원이 글을 삭제를 했고요. 지금은 뭐 확실하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반사 이런 건 이제 막 그 약간 언장하다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좀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 정도? 물론 이제 어른들도 쓰지만 그런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두 분들 연배가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묻어가죠. 뭐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도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유행어가 굉장히 스테디셀러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반사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반사를 이길 수 있는 또 반사가 있어요. 무지개 반사라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반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치인들의 입은 아니지만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 말을 쓰는 걸 보게 되니까 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잠시 여기서 지금 제가 초등학생이 쓰던 말이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MC 장원 씨도 저도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네. 안타깝게도 저도. 초등학교 출신은 여기는 없으시군요. 졸업도 국민학교 상태로 졸업하셨습니까? 네네, 국민학교로 졸업했습니다. 그게 바뀔 수도 있군요, 중간에. 중간에 바뀌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였다. 네. 그렇군요. 6년 동안 바뀔 수 있죠. 근데 참고로 홍준표 의원은요. 1954년생이시고 정진석 의원님은 1960년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반사라고 응수했다가 핑크빛으로 반사했다가 일단 글을 삭제하셨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좀 대립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제 기억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으로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또 홍준표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이 한번 심하게 격하게 또 그때 언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정진석 의원의 정치 입문 계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기 붙었다 뭐 저기 붙었다 했던 그게 여전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해가지고 정진석 의원도 또 날석에 반응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좀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사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약간 무게감이 좀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가깝게 닫고 하고 싶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무지개 반사 써줬으면 좀 더 흥미로워질 수 있었는데 젊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좀 유쾌했습니다. 이 두 분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그런데 이제 안 좋게 말하면 희화하지만 좋게 말하면 친근감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두 분이 설전은 앞으로도 또 언젠가 이어지겠죠. 한번 싸우신 분들은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늙으면 신중해져야.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의 말인데요. MC 장원 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1일 록밴드 신화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가수 나훈아 씨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23일부터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이 콘서트를 취소했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대철 씨가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작은 공연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왈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라고 했다는데
가왕이시라 한 번쯤 자제하시는 미덕 따위 필요 없으신가요? 라고 약간 비판 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래도 공연하시겠다면 힘없고 못 나가는 후배들이 뭐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었군요.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는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일이긴 어려운 한데. 일이에요. 소크라테스라면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모두 해당 안 되고 지금. 네, 이분은 가능하셨을 수 있겠죠. 예. 심지어 영어로 했을 것 같은데. 영어로요? 아니죠. 네. 그리스어. 그리스어. 네. 소크라테스와. 네. 작년에 공정해져라. 다들 어렵네요. 어쨌든 그런데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콘서트를 강행하겠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워낙 많이 기다리시는 이제 콘서트기도 하고 하니까 강행 의지 밝힌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워낙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사실, 진짜 네. 힘들죠. 네. 그 일전에 그 모 방송사에서 이제 그 트로트 탑6 그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또 그 공연을 했던 분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나왔죠.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공연으로 인한 건지 뭐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비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그 공연이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긴 공연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1,000명 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던 그때여가지고 굳이 공연을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모여 있는 공연을 꼭 지금 해야 되나? 지금 그때, 이 상황에. 네, 당시 공연 상황을 보면은 뭐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다 이제 그 신나게 또 이제 그 공연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모이기 마련이고 또 이제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노래도 따라 부르게 되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넘으면 또 입장이 불가하잖아요. 가게에. 그래서 이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 시국 동안 내내 고통받았던 게 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겹게 지금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신데 그렇죠. 오늘 하루 장사로 내일 하루 생활해야 되는 환경일 맞아요. 수도 있는데 네네. 나훈아 씨는 사실 가왕이라 불리시는 분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시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범을 좀 보이셨으면 하는데. 네, 이런 콘서트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텐데 지금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한 유명한 가수분이 대형 콘서트를 연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대철 씨가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도 나훈아 씨가 남긴 뭐 말들이 있었는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까? 어떤 거였나요? 네, 뭐 이미 지난 16일하고 18일까지 이 대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그때 했던 나훈아 씨의 말 중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었군요. 네네. 코로나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코로나가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이게 공연하기 전에는 언론에서 좀 이 공연에 대한 좀 우려를 드러내는 좀 그런 보도가 많았는데 공연 이후에는 이 발언이 더 주목이 됐어요. 이게 어떤 발언이냐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바지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지 발언이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나훈아 씨잖아요. 아, 그렇기도 하죠. 과거에 또 2008년에 그 여배우 연문설로 좀 곤욕을 치렀다가 이 바지를 좀 반쯤 내렸다가 이제 올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연상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바지를 좀 언급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면서 내 바지가 뭐 자기 바지보다 비쌀 건데 뭐 이런 식의 말을 남겨서 그 이후로 좀 보도가 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뭐 이런 경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러실까요? 네, MC 장원 씨,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귀 씻을란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네, 뭐 얼마나 비싼 바지를 입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쟁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누구도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해가기도 쉽지 않고요. 직접 겪어본 사람의 말이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또 MC 장원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4가지 말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짚어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이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앞서 명랑시사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노회찬 의원 서거 3주기를 맞아 노 의원의 50년 지기 친구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7월 23일 내일이면 벌써 의원님이 떠난 지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저도 그날 그 당일날부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 3주기 소회 좀 의원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카톡을 같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 연합문명되는 고등학교 그 동창들. 네네. 예, 뭐 지금도 3년 전 그때와 똑같이 이때 되면은 회찬이가 곁에 있는 것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저 말고 그래도 노동운동하다가 나중에 변호사 한 친구인데요. 또 중앙일보 다니던 친구, 또 뭐 선교사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지금도 노회찬을 곁에 두고 카톡을 같이 합니다. 카톡을 여전히. 네. 한없이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 뭐 살아 있을 때나 갔을 때나 계속 회찬이가 중심입니다. 저는 그냥 엑스트라고요. 의원님의 엑스트라일 정도면 어느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님과 노회찬 의원은 50년 지기 경기도 동창사입니다. 정말 오랜 친구죠. 그 노회찬 하면 유머, 촌철, 살인. 그 겉으로 항상 이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신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종걸 그 의장님한테는 노회찬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노회찬.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뭐 좀 어리버리할 때 그 항상 경기고등학교라는 데가 시험 보고 들어가지고 애들이 다 쫄깃쫄깃하고 그냥 모범생이고 이제 이랬던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예. 근데 그런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친구였죠. 그랬는데 이제 한번 자기 무대가 되면 이제 아주 완전히 좌중을 휘어잡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1학년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재밌는 일 있었으면 좀 얘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뭐 몇몇 애들이 나가서 얘기하다가 뭐 회찬이가 워낙 또 이제 재밌게 말을 잘하니까 누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때 그 걔가 부산인데 저쪽 화엄사까지 갔으니까 꽤 멀리 갔죠. 화엄사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수도를 한 거를 그 아주 재밌게 얘기하면서 뭐 공중부양을 했다라고 아마 그 거의 고지 들은 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노회찬 얘기니까 공중부양을 했다고 사실 믿었습니다. 설득이 될 정도로 워낙 또 입담이 강하신 스님과 분이니까. 장력으로 그냥 이제는 자기 나올 때쯤이면 스님하고는 대화는 안 하고 이 장력으로 대화를 한다고 뭐 그런 이제 그 재밌는 그 말로 반 아이들을 완전히 정신을 집중시킨 그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돌이켜 보면 그 사용하는 언어들은 지금 정치인이 노회찬이만큼 그렇게 그 능수능란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보면은 말이 그렇게 그냥 부드럽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10대잖아요. 10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렇군요. 그 사실 이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 이제 경기고 그 당시에 유신 반대 유인물을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불에 맞서서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생들 많이 이제 네. 일어났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무섭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글쎄 저는 좀 무서웠는데 이 노회찬은 뭐 전혀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카톡하는 친구들 몇이 또 거기 네. 가담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예. 네. 예, 뭐 그때는 통행 금지도 있었고 고등학교 저 뒤편에 이제 그 이렇게 무슨 집 날르는 문이 있었어요. 템문이 있었죠. 거기 밤에 담 타고 올라가서 네. 유인물 뿌리는 연습까지 하고 도상훈련까지 했죠. 아, 그 전에 네. 연습을 하셨어요? 네. 그때 따라서 하기도 하고. 네. 그때 아마 그때 여러 명이 좀 하긴 했어도 저야 뭐 그냥 보조자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동하는 둘이 아주 뭐 하려는 대로 저는 착착착착 하긴 했습니다. 그 주동자 2명 가운데 한 분이 노회찬 의원이었나요? 네, 노회찬과 정모라고 하는 친구 둘이서가 이제 사실 앞장서서. 주모자고 그다음에 저 보조들 이제 뭐 소품하고 또 뭐 글쓰려면 쓰고 네네. 등사 그때는 이제 프린트. 복사 이런 것이 복사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다 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종이에다가 철필로 그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건데 그때 한 4,000매 정도를 등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다 봉투에다가 귀 있는 자 들으라라고 해가지고 청와대도 보냈습니다. 청와대까지요. 네. 그때 그 유인물을. 네, 고등학교 1학년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리더였습니다. 아. 노회찬. 우리들을 이렇게 항상 이제 좀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그걸 이렇게 쿨다운 시키고 그 역할까지. 또 약간 이제 겁내하면 또 이렇게 격려하고 아주 굉장히 어른스러웠네요. 네. 예 이게 조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 정신적 연령이나 이런 거는 저희 그 앞서가는 형 같은 그러면서도 또 놀 때야 뭐 똑같이 놀았으니까. 똑같이 놀고 예. 네. 공중부양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각각 어쨌든 그래도 길이 약간 달랐죠. 노회찬 의원은 계속 노동운동을 하셨고 이제 의원님도 어쨌든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각각 어떻게 국회에 입성하게 됐나요? 노회찬은 정치운동 겸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떨어지기도 몇 번 떨어졌죠. 네, 그렇죠. 네. 네네. 뭐 저는 근데 뭐 젊은 피 수혈 뭐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찍어서 이제 공천을 해줘서 비교적 저는 편하게 들어갔고 그때 아마 16대 같은 해는 아니었을 거고요. 그때는 네네네. 아마 저는 먼저 들어갔고 노회찬 의원이 그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야 너 뭐 딴짓 하다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집부터도 못 쳐지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는데 다음 해에 이제 노회찬이 아주 멋있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때 민노당 그때 의원들. 민주노동당으로 와서 사실 뭐 권영기 선배님도 계셨지만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중심의 그 힘이 네. 그 비례 10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본인은 이제 지역에서 당선돼서 들어왔죠. 그 당시 17대 저도 기억나는데 민노당 입성해서 그 자체가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10명이 네네.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에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당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앞에 쭉 여러 가지 질문을 친구로서 또 이제 국회에 같이 있었던 동료로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처럼 멀리서 보는 사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노회찬 의원님 가실 때. 네. 기억이 나시죠? 그날 당일날. 네. 의원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통합 원내대표 무슨 이제 미국 방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까지 같이 갔어요. 네, 각 출장 당이 여러 갔다가. 당이 같이 네. 가가지고 돌아오는 날 이제 그 지선 씨하고 그 맥주 한 잔 딱 아주 쿨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어머니 뵙고 그냥 바로 결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오전 저희가 한 10시쯤인가 소식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가고 뭐 그 친구들 우선 이 친구들부터 이제 막 만나니까 벌써 사실인 것 같아요. 눈이 벌써 벌겋고 그냥 다 운
네, 제가 너무 그랬습니다. 힘든 아주 기억을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네. 그 사실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는데 노회찬 의원만큼 뭐 그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지만 노회찬 의원을 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 청소 노동자분들도 기억나고 국회에서 꽃을 받았던 그 노동자분들 등등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회찬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말과 정치인 노회찬의 말과 그 행동과 모든 것들이 같았죠. 그러니까 참 우리 정치 오래 해본 분들이 참 어려운 것은 말이 좀 앞서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의 행동이 정치였다고도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노회찬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대상은 노동이었습니다. 줄곧. 그러니까 노동 뉴스에 해서 국내 모든 뉴스 그때 군부 정부 때라든지 이럴 때는 가리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게 밝혀지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걸 먼저 이렇게 접하는 이제 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도 해오면서 항상 노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자본과 노동의 가치가 균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는 노동이 좀 더 우위에 서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느냐. 그렇게 노동이 자본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과학적 생각이 노동자에 이렇게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 계급이 그 계급의 의식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 민주주의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 안 하는 국민이라면 사실 좀 국민적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는 노동하는 국민에게 모든 뭐 정보를 취득하거나 뭐 어떤 권리를 갖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노동이라는 것, 노동 없이 이 사회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주 그냥 뼛속같이 그렇죠.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그 해학과 나오는 말들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는 일관된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머리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절대 아니었죠. 노회찬 의원의 그 발언 하나하나는 체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인이 표현했습니까?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도 기억이 나는데 이 노회찬 정신 사실 이제 실현하는 정치인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정치권 지금 뭐 국회에서 잠깐 이제 떨어져 계시지만 또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노회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요? 보시기에. 저는 그래도 노회찬은 그냥 단순한 소수로만 존재하고 그런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자각증의 위치에서만 활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노동당 같은 민주노동당이었지만 걔는 노동당이 뭐 유럽 여러 사회에도 있었고 또 그것이 주류 정치의 그 모습으로 선보인 유럽 정치 또 그 정치가 성공한 정치도 많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노회찬은. 그리고 저는 노회찬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저는 거기에 어떤 성과를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실제 노동자가 주인이 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성공을 또 그렇게 부당한 격차와 양극화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정치 민주주의를
우리 노회찬은 실현시키면서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노회찬이 없는 진보즘 정치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노회찬의 역할이 컸구나. 그렇죠. 노회찬이 없는 진보 정치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될 진보 정치의 그 아이콘이 아니고 주인이었습니다. 네. 그 주인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 철저한 자기 삶의 철학이 있는 노회찬의 생각들을 좀 더 배우고 키워서 지금 뭐 노회찬 재단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사실 회찬이 죽고 난 다음엔 거기는 안 가고 그냥 제 역할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마석에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그 노회찬을 따른 노회찬의 모델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네. 우리 사회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역사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네, 네. 누군가 좀 힘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시간이죠.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은 1년 가운데 가장 무덥다는 대서. 네, 벌써부터 한숨이. 네, 정말 덥더라고요. 너무 더웠죠. 네. 네. 시민들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시는지, 여름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세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 하나는 가장 시원한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계획하고요. 하나는 집콕하면서 네. OTT에서 볼 그 시리즈물 리스트 길게 볼 시리즈물. 네. 그다음에 책 몇 권? 뭐 이 책 몇 권 정도. 그 OTT 시리즈만 봐도 사실은 며칠이 그냥 훌쩍 가죠. 아, 예, 제가 자가격리 올 초에 했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유경험자. 결국은 네. 집콕하시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네.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집콕입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휴가 계획이요? 일단 최대한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최대한 밖에 활동 자제할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저 알바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알바 끝나고도 그냥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없을 뿐더러 저 친구들도 이전에 예약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다 너무 슬퍼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가봤자 많이 즐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여름 휴가 따로 하나도 안 잡았고요. 그냥 집에서 아이랑 놀고 밖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씨도 덥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숙박하기도 그래서 그냥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로 정했어요. 이게 사실 휴가나 여행이라는 게 저도 이제 혼자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는데 이 가서 즐기는 그 자체보다 이제 갈 수 있어. 날짜를 일단 예약을 하고 그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설레임이고 뭔가 그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짐 쌀 때 제일 즐겁죠. 짐 쌀 때 좋죠. 가기 전날 막 잡아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제는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그 모든 과정들의 희망이나 어떤 즐거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아마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 설문조사 확인해 보니까요. 전국 성인 남녀 5,000명 중에서 63%가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아직 휴가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11.8% 거의 한 12%는 휴가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네요. 합치면은 74.8%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4분의 3. 4명 중 3명은 휴가 계획이 없거나 취소했다. 네. 그 한 분이 용자십니다. 용자. 그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명수가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어디 가기도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 취소되는 뭐 호텔 숙소들 많아요. 사건들이. 그런데 이 환불 문제도 또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도 기사를 좀 봤는데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네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4단계인 곳은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까지는 숙박을 할 수 있는데 3명부터는 숙박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예. 일단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4명이 같이 있는데 밤에는 2명씩 따로따로 가서 숙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네. 대부분 이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송 기차나 비행기도 취소해야 되고 렌트카 이런 거 취소해야 되거든요. 렌트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사실 저는 자가격리할 때 자가격리 확인증을 올 1월 달에 받으니까 그때 마침 제가 제주도로 갈 일이 있었는데 네. 렌터카 업체에서 네. 자가격리 그 통보서를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니까 100% 환불을 해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사례도 있긴 했는데 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해줬네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격리서까지 보내니까. 예. 지금 개인과 숙박업소 간 갈등 빚어지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라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데 우리 지금 위약금이나 환불 수수료는 어쨌든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 금액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잠시 또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쨌든 급격히 심해진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솔직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리기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상황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제 뭐 개인이 다물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숙박업소 입장에서도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고통 분담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개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 하나가 책임을 안 지잖아요. 정부에서 지침을 어느 정도 기본이라도 잡아주면 서로가 안 싸우고 나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서로 고통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개인이 부담하기엔 좀 억울하다.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이었어요. 네네. 그 환불 문제에 대해서 이게 평상시 이제 거의 막 전시체제처럼 이제 평시와 전시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환불 문제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근거 법령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는 소비자 분쟁의 해결이라고 해서 근거 조항이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는 네. 일반적인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숙박업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몇 프로, 며칠 전에 몇 프로, 며칠 전에 몇 프로 있죠. 네. 이런 게 있고 네. 뭐 기차표도 우리 환불할 때 보면은 몇 시간 전에 몇 프로, 몇 시간 전에 몇 프로 비행기표도 그런 게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시행령 밑에 보면 별표로 품목별 분쟁 해결 기준이 한 15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품목별? 예. 네. 그러니까 숙박업, 그다음에 네네. 운송업, 네네. 보험, 학원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품목별 분쟁 해결 기준에 작년에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그 이동 자제 권고, 사회적 네네.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그러니까 없이. 네. 일정을 변경하는 거죠. 야,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네. 떨어지면 그때 갈게요. 하면 위약금 없이 네네.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네. 아예 그냥 취소하겠다라고 네. 하면 위약금 50%를 감경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약금의 50%. 예.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위약금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대로 좀 따라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처벌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일일이 위약금을 찾아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분쟁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소비자원이나 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그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분쟁 신고를 해가지고 분쟁 조정 신고를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 사실 돈 몇 푼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언제 신경 쓰이고 시간 언제 걸리고. 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때는 환불 규정과 연기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스스로 확인하는 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입니다. 또 한편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숙박업소 예약하는 데 있어서 숙박업소에 직접 예약을 하면은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 예약하면 네. 그런 거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흔히 무슨 닷컴 무슨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주로 앱이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플랫폼 자체 규정이 있고 숙박업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플랫폼 자체 규정상으로는 굉장히 그 한번 중개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해서 여기를 통해서 환불받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직접 전화해서 그 규정 확인하고 예약했다가 환불을 받더라도 하는 게 좋고요. 네네. 뭐 그래서 이제 플랫폼 예약이 훨씬 저렴하긴 하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는 여행지에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죠. 네. 예, 뭐 2단계인데 2단계는 뭐 환불 이런 거 잘 안 되고요. 네. 4단계는 변경이나 환불이 굉장히 용이하다. 대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3분의 2 이상을 4단계에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객실의 3분의 2 이상. 그렇죠. 3분의 2가 넘어서 이 예약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숙박업소 측에서 얘기를 할 때는 네네. 양쪽 다 위약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숙박업소 사정으로 할 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위약금 없이 이제 뭐 변경을 하거나 위약금 한 50% 감경하는 그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생긴 거라서. 작년에 생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라서 분쟁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 규정이라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강제할 수 있을까? 이거 지나치게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일일이.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분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게 1번이다. 일단 규정을 잘 살펴보고 예. 지금 3468번님이 100% 환급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그리고 사업자가 30%씩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뭐 그것도 서로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고통 분담이네요. 말 예, 그대로. 그 전에 임대차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20%까지 떨어뜨리는데 그 중에서 30%는 임대인이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보조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예. 그런 문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는데 저희가 좀 노회찬 의원님 얘기 많이 네네. 했잖아요. 네. 아까 그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노회찬 의원 관련돼서 문자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이번에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하셨죠? 네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명필님이랑 같이 노회찬 6411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 자연인 노회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져 있고요. 지금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펀딩에 참여를 하시면 9월 달에 정식 개봉을 하는데 그때 맨 끝에 이름을 누가 도와주셨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액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하니까요. 예.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검색하셔가지고 인간 노회찬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